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7박 8일의 순방 외교를 끝내고 서울에 도착하셨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분들 김민석 국무총리,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 등 이렇게 악수 나누는 장면들, 김민석, 정청래, 윤호중, 김병기, 여기 윤호중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갖고 대통령이 환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참 이제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의 어떻게 보면 해외 외치라고 하죠. 해외 순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되는 해외 외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죠? 내치의 시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내치의 시간인데 결국은 올해 다자회교도 마치고 오늘도 출근하셨습니다. 좀 쉬셔도 되는데 오늘도 출근해갖고 지금 어떻게 왜 오늘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708일이라는 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들어오셨는데 오늘도 바로 출근했냐면 국내 현안이 너무너무 여러분들 많이 쌓여 있죠. 대미 투자 특별법,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을 맺은 다음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청와대를 12월 28일 날 여러분들 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용산 재수없잖아요. 저기 자리 터가 안 그래요? 저기에 무슨 쇠말뚝을 박아놨을지 부적을 어디 숨겨놨을지 진짜 찝찝하잖아요. 김건희 같은 이런 요괴가 있던 자리라서 이 청와대로 12월 28일 날로 지금 이전 개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정치의 현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순방은 A 플러스 합격점. 이제는 내치의 시간. 이제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흔들어내는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흔들어내는 놈들 거기에 이제 부하 내동해서 당원 주권주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일명 신수박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하나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의 매력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고금하고 비판하시는 분들 일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인정하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제 말 맞죠? 거기에 이재명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예전 시장 시절부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력,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지사로서 일하실 때 경기도지사로서 쓸 수 있는 최대의 권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웬만 전반적인 권력을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매력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 한 6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외교 통상 잘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잖아요. 외교도 잘하고 통상도 잘했다, 이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개혁의 성과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높은 평가에 나오고 있어요. 외교 안보가 1위인데 검찰개혁의 성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인 효과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그 다음에 검찰개혁 31.8% 잘했다. 예전에 같으면 검찰개혁 뭐든지 개혁은 저항이 따르게 되고 개혁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 분야에서 제일 잘한 게 검찰개혁이에요.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죠. 제가
이렇게 데이터만 읽어줄 제가 아니죠. 그럼 왜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할까? 검찰의 당사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니까.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봐도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부터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아무리 몰아가려고 해도 검찰 윤석열과 그 특수부들이 사실상 검찰 권력을 넘어서 윤석열, 그 다음에 김건희 호위무사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가장 검찰개혁을 잘했다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오는데 1등 공신한 것은 김건희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든지 이재명 왜 재판 안 하냐? 김건희는. 이재명 왜 구속 안 시키냐? 김건희는. 예전에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럼 김건희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야, 딴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나 이런 개혁을 할 때는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질 걸 각오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성과, 이거는 또 다른 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대통령이 검찰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 잘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민주당과 검찰의 싸움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안보, 민생, 경제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든 싸움은 민주당이 해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님이 대통령은 꽃길 가셔라, 내가 총알을 막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검찰과 대통령이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누가 봐도 대통령이 자기 사건 덮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고, 마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검찰과 싸우는 모습을, 그러니까 법사위도 잘한 거예요. 법사위와 검찰의 싸움, 민주당과 검찰의 싸움, 대통령은 속도 조절해라,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개혁의 성과에 그러니까 공은 대통령이 가져간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이제 하셨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귀국한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움직임도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사법개혁, 지금 올해 안에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라고 얘기했고, 대법원장이, 그리고 조희대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민주당이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뭐죠? 내란 재판부 설치, 그 다음에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 제한. 그렇잖아.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 제한, 내란 재판부 설치. 김병기 원내대표나 정청래 대표님이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 귀국하면 당정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내란 재판부가 위헌입니까? 왜 설치 못합니까? 분명히 이런 설치해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죠? 청와대에 의중을 묻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할 일 많죠. 사법개혁에 대해서 당정 조정을 해야 되고, 내란 재판부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머지 대미 투자 특별법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제는 내치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다들 오늘 하루는 쉴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화영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 엄정 감찰해라, 귀국 후 첫 지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하상 변호사나 지금 이진관 재판부를 모욕했던 그런 재판부에 대해서 엄정히 감찰하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매력이에요. 누가 봐도 이화영 재판부 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고 했던 어떤 검찰들 아닙니까? 근데
웬만한 분들 같으면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해요. 본인이 연관이 돼 있다라고 언론에서 자꾸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떳떳하면요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여러분들 왜 집단으로 퇴장했냐면요.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합니다. 나 이 재판부랑 나 이거 재판 못 한다고 한 다음에 집단 퇴장을 해요. 완전 무슨 사법부를 지네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공무원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런 짓거리들 엄정 감찰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제 구자연 검찰총장 대검 감찰부에서 하겠죠.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이게 역시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한 게 웬만하면 해외에 갔다가 딱 오면 좀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정면 돌파예요. 검사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겁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려서 이것들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인 줄 알고 재판에서 집단 퇴장하고 이런 짓거리들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 바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권력을 써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순방 마친 이재명 대통령 이제는 내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오늘 결국은 개혁 과제 그리고 내수 경기 회복 그다음에 민생 경제 회복 외교 안보 탄탄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의 자리라는 이 왕관의 무게가 어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천직이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친명팔이나 빨아대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천직이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즐거워하십니다. 표정이 즐거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웬만하면 이거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즐거워하세요. 제가 보면 그래요. 아니 뭐 같은 거 개혁을 하고 부딪히고 싸울 때 물러서지 않아요.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나 했더니 이게 모든 게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요거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민주당 여러분들 경기도 의원들 있죠. 경기도 의원들이 내년 예산을 경기도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김동연이가 핵심 예산을 300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심사 얘기했는데 300억을 민주당이 삭감을 했습니다. 민주당 도 의원들이 김동연이 요구하는 300억의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김동연이가 지난 지방선거 때 어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2022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할 때 사실 민주당이 전패를 했죠. 거의 유일하게 마지막 희망이 새벽에 뒤집었던 김동연이었죠. 이때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그건 경기도지사 선거고 지난 대선 후보 선거 때 사실상 김동연이가 이낙연이가 없었잖아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낙연이는 없었잖아요. 탈당을 해서 그때 거의 제2의 이낙연 짓을 했습니다. 그냥 반명 인사들을 싸그리 모아갖고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다가 다 심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응? 아니 돕고 안 돕고가 아니라 김동연이가 이재명 대통령과 경선을 했었잖아요. 김동연,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3명으로 할 때 이낙연 패거리들이 전부 김동연 지사 때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김동연이의 핵심 사업을 뭐하러 밀어줍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은 벼르고 있던 거죠. 응? 결국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반가운 뉴스는 먼저 하고 갑시다. 강원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광재 전 지사가 국힘당의 개진태를 10% 이상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지금 이광재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대선에서 지지하고 사실상 아무 직도 맞지 않았는데 강원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힘당의 개진태 39%, 민주당의 이광재 49%, 오차 범위 바뀝니다. 지금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10% 이긴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강원도지사 나간다고 나서는 순간 더 벌어집니다. 근데 정작 이광재 의원님은 강원도도지사 나갈 마음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 김진태 꼴배기 싫어서라도 강원도를 이겨야 되는데 본인의 지역구가 분당이라서 제가 강원도지사 한다고 제가 또 분당을 버리고 가는 건 또 도리에 맞지 않 이러고 앉아 있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자기 지역구가 분당인데 또 분당 시민들을 저기 배신하고 강원랜드 나 진짜.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이명수를 강원도지사 시키면 됩니다. 그 건의 김건희도 하는데 뭐 제가 못하겠습니까? 예? 이명수를 경기도지사 시키면 됩니다. 강원도의 자랑 이명수. 이명수를 강원도에서 아마 가장 인지도 있는 사람들 중에 이명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 제가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배운 건 없지만 그런 나쁜 사람들 꽂히지 않아요. 이명수 공천 받으면 당선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강원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에요. 이거는 이광재가 잘나서 김진태를 10% 압도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강원도의 민심이 바뀌는 거죠. 저는 저랑 이광재 의원님이 가장 노무현 대통령이라 이런 거 인간적으로 저랑 친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의원님이시고요. 하도 수박 소리 들어갖고 본인이 수박인 줄 내가 수박 아닌가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니까 강원도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잘나서 지금 강원도나 딴 지역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하고 그래도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오바드라이브 안 돼요. 근데 이길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좀 딜레마에 빠졌어요. 민주당이 좀 딜레마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국힘당이요 대장동 국정조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이게 좀 큰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처음에 대장동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라고 딱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여야의 어떤 원내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나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국힘당이 받지를 못할 걸 던졌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힘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하자. 그 특위를 만들게 되면 뭐 9대9 동수로 하게 되거든요. 여야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힘당은 대장동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의 숫자를 똑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힘당이 못 받을 거를 던지죠. 법사위에서 하자. 법사위에서 이거는 다뤄야 되는 거다. 근데 법사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이 11명이에요. 18명 중에 민주당이 11명이에요. 그러니까 국힘당은 법사위에서 하게 되면 증인 채택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것들 못 받는다라고 했는데 국힘당이 넙죽 받아버린다 그런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왜 그러냐? 국힘당은 지금 어떻게든지 내란 일주기가 돌아오고 줄줄이 내란 사건, 내란 재판의 선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말 맞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국정조사만큼 여기서 자기네들이 주장할 수 있는 항소 포기든 민주당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대장동 국정조사에다가 밀어버리면 계엄 1주년, 윤석열 1심 선고, 김건희 1심 선고, 내란 사범들의 1심 선고를 대장동 국정조사로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민주당은 여기저기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이 밝혀지고 김만배 남욱 이런 변호사들의 증언이 바뀌니까 이거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사들을 조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해도 별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손해날 건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 검사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제압을 했잖아요. 니들 평검사로 전보시킨다 했더니 이것들이 더 난리칠 줄 알았는데 노만석 사태와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감으로써 사실 검찰의 쿠데타는 진압이 됐어요, 현재. 근데 대장동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검사들의 조작 사건을 굳이 지금 건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굳이 대장동 검찰들의 사건을, 이건 어차피 재판에서 이미 다 뒤집혀질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둘째, 민주당의 딜레마는 뭐냐? 처음에 그 검찰청 폐지 및 어떤 남욱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재판들이 나올 때 검찰이 항소 포기를 진짜로 함으로써 민주당이 굳이 이 대장동 사건을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끌고 가서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검사들이 뻔뻔하게 대장동 사건을 항소를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조작 사건이 드러나고 그러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항소심에 결정적으로 뒤집을 수 있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뒤집어야 되는 검찰의 비리, 그러니까 강압 수사, 그 다음에 조작 수사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이미 1심 선고할 때 뉘앙스를 보면 검찰의 낮은 구형을 판사가 더 세게 때리는 것만 봐도 유동규의 증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라는 민주당의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2심 재판 진행이 석연치 않을 때는 언제든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내란의 일주기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대장동이라는 사실상 재판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이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괜히 민주당이 이슈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하러 이거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올리고,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재명 재판받아라, 이재명 정권의 그 항소 포기 사태다 이런 식으로 할까, 굳이 국힘당의 저런 개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 그래 알았다, 법사위에서 하자, 받아주겠다 라고 했더니 민주당이 기다려라
민주당에서 요구한 거 받겠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래? 그러면 상설특검은 어떠냐? 그러면 상설특검은 어떠냐? 민주당이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특검 발의는 어떠냐? 이거 국정조사를 떠나서 그럼 특검 발의는 어떠냐? 민주당이 하나하나 그래? 자신 있어? 우리 국정조사 우리한 받아줄 거야? 그럼 상설특검이나 특검 발의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쟤네들이 점점 못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좋다 말았어요. 민주당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뭐하러 실익이 줄었는데 지금 대장동 이건 민주당이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대표면 절대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봐도 지금 대장동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가 있거나 진짜로 김용 전 대변인이나 정진상 실장이 어떤 큰 비리가 발견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재판은 누가 봐도 이제 검찰의 조작들만 드러나고 있는데 굳이 지금 민주당이 이걸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하면 돼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는 1월 달부터는 거의 선거에 올인을 해야 되니까 1월 달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위기를 굳이 개헌이나 대장동 국정조사 이런 거를 뭐하러 쟤네들한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줍니까? 숨 막혀 스스로들이 물 밖으로 나오게 해줘야죠. 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요? 안 그래? 쟤네들 좀 있으면 숨 막혀 죽을 애들인데 뭐하러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 줍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분들, 사실 저는 한덕수 15년 나왔다 그래갖고 저는 뭐 별로 실망 안 했어요. 근데 특검에서 왜 한덕수를 15년밖에 안 때렸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막 이런 분들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은 특검에서 구형입니다. 구형이고 이제는 1월 28일인가 26일인가 이진관 재판장이 이제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재판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이유는요, 네가 내란을 막았어야 되는 2인자 아니었냐? 2인자인데 네가 왜 이거를 안 하냐? 1월 21일 또는 1월 28일 날 선고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보면 공소장 변경을 안 한 것 같아요. 계속 보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받고 중요 임무 공소장 변경했네요. 15년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재판에, 이 내란 재판에 가장 빨리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 다른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은 무조건 1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특검의 형량이 아쉽지요. 징역 30년을 때렸어야죠. 20년 또는. 근데 저는 이진관 재판장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세게 때릴 것 같아요. 검찰의 구형보다 더 세게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한덕수의 이런 이 변호인, 이 한덕수 재판에서 보여지는 한덕수는 최후 진술에서도 기억이 없다. 최후 진술에서도 기억이 없고 그냥 절망적으로 얘기하고, 내란 특검은 민주주의의 탈호라고 얘기하고, 한덕수는 여러분들 끝까지 거짓말했습니다. 한덕수는 끝까지 거짓말하고, 저는 이진관 재판장은 이번에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다른 내란 재판이 줄줄이 믿지 못하는 조이대 라인 한성진이나 지규현 이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진관 판사의 재판장의 판결은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법원이 더 세게 선고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누가 봐도 한덕수의 내란의 참여도나 한덕수의 그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비해서 너무 낮은 구형이에요. 응? 90살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몇 년 더 살면 어떡해. 이런 놈들은 옥살을 해야 돼요. 한덕수가 1949년생이거든요. 한덕수가 49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6이죠. 7인가요? 49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야? 77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15년 받으시면 내년에 이제 해가 바뀌면 78살이잖아요. 해 바뀌시면 93살에 나오시네요. 네, 93살에 78살에 감옥 들어가서 93살에 숟가락 딱 들 힘만 가지고 나오실 수 있겠네요. 93세. 내가 보면 검찰의 구형은 한덕수 나이를 고려해서 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배려 같습니다. 잘 맞지 않아요? 한덕수 나이를 고려해서 쓸데없는 배려의 구형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에게 30년 때리면 100살도 넘게,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 내란 재판의 첫 기준이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1월 21일 또는 1월 28일 여러분들 선고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직위원 재판부예요. 직위원 재판부가 이미 한덕수 재판은 윤석열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이미 선고 날짜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구형이 되고.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가 자기 1월 5일, 7일, 9일, 사흘에 거쳐 결심 공판을 하겠다. 결심 공판이라는 건 뭐냐면요, 1월 5일 날 이틀 간격으로 5일, 7일, 9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심, 마지막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9일 날 마지막으로 검찰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1심 결심 공판이라는 건. 그러면 이 재판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재판부는 그 판결문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2월 달에나 지금 선고가 돼요. 그러니까 1월 9일 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거의 한 달 정도 걸린 다음에 2월에 선고가 예상되는데, 윤석열의 구속기간 만료가 1월 18일이에요. 1월 18일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일반 이적죄 있죠. 일반 이적죄로 지금 내란 특검이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게 그 시기에 이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또 구속적부심이나 이런 지랄을 할 거 아닙니까?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게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은 직위원 사회보고 레크레이션 하다가 재판 피의자의 구속 만기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재판을 이끌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민주당이요, 앞으로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민생 법안이나 여러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힘당이 껌껌이 전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연병을 했더니, 민주당이 그래? 니들 필리버스터 신청해놓고 밤에 보면 1명 앉아있고 2명 앉아있고 연병 떨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그래, 국회법을 민주당이 개정을 했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본회의장에 앉아있어야지 진행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면 60명은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300명의 5분의 1. 300명의 5분의 1이니까 60명. 쟤네들 지금 107석이죠. 반 이상이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말에 저것들 주말만 되면 내려가고 지역구 관리한다 연병들을 하는데 60명을 인질로 잡아놔야 돼요. 필리버스터. 못하겠죠. 민주당 같으면 여러분들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야권 연대를 하면 60명 앉아있으면요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3일에 한 번씩 앉아있으면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180명 있잖아요. 얘네들 이제 필리버스터도 못해요. 그러니까 60명이 안 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거. 그러면 107명 중에 60명은 몇이냐? 국힘당 60%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 개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60명이 숫자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여러분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이걸 통과시킬 거냐면 이 국힘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틀 밤 3일 밤 국회의장이 잠을 못 자요. 주호영 같은 부의장이 부의장 자리를 거부하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잘한 거죠. 앞으로 아무 법이나 필리버스터 한다고 까불다가는 60명이 인질로 잡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최고의 도우미는 국민의 자세 김민수입니다. 이런 사람들 국힘당의 인재예요. 인재.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인재들이 국힘당의 최고위원, 더 나아가서는 막 당대표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12.3 내란이 다음 달이면 1주년인데 내란에 대해서 사과할 게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오늘 충남 천안시 장외 집회에서 국힘당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할 게 있습니까? 이래요.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계속 떠들어라.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2028년도 정도 되면 저쪽 대구나 어디 TK 지역에 공천을 신청하겠죠. 경선을 신청하겠죠. 당은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민수 씨에게 좀 하나 경고해드리고 싶은 것은 2028년도 총선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나가시면 2028년까지 제가 볼 때는 국힘당이 존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런 선수들. 그 다음, 네, 드디어 몸종 유경옥이가 돌아섰습니다. 예, 몸종 유경옥, 예, 김건희의 몸종이죠. 예, 뭐 몸종이죠, 뭐. 돌아섰습니다. 지금 샤넬 구두 신은 것도 바꿔라. 이거 김건희가 부탁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건희 재판이 있었어요. 김건희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26일 김건희 재판이 있었는데 증인으로 특검에서 유경옥을 신청을 합니다. 김건희 재판이 있었는데 유경옥이를 특검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요. 그랬더니 김건희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그러면서 도망갔어. 왜? 마주할 자신이 없는 거지. 생각해봐요. 분위기가 벌써부터 밖에 분위기, 김건희가 면회온 사람들한테 야 유경원이 어때? 그년 돌아섰어? 아저씨 유경원이 관리 잘 돼? 좀 요즘 전화도 안 받고 이상한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유경옥이가 다 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특검이 유경옥이를 여러분들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이미 특검 조사에서 유경옥이가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판장에서만 본 게 아니라 특검이 재판에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았으면 유경옥이를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았겠죠. 이미 특검에서는 유경옥이가 다 불고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유경옥이가 결정적으로 불 수밖에 없는 것은 건진법사가 다 불었잖아. 건진법사가 다 불었는데 건진법사가 유경옥이를 통해서 다 줬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받아,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유경옥이가 덤탱이 쓰는 거죠. 건진법사는 왜 불었을까요? 자기는 전달만 했다라고 하면 걔는 거의 제가 많이 낮아지죠. 근데 김건희가 뒤집을 거를 유경옥이 입장에서는 재수없어 저거. 아유 완전 옛날에 내가 저거한테 충성을 했어. 저거 이제 더한 것들이 나오겠죠. 건진법사가 유경옥이한테 줬다 하는데 유경옥이가 안 받았다 그러면 유경옥이 지가 다 덤탱이를 써야 되죠. 다 분 거죠.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유경옥이가 뭐라 그러냐. 샤넬 가방 등 건진법사 전성배로부터 전달받고 이를 교환한 과정도 상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그때요 제가 뭐 21g 그 사모님이랑 가갖고 뭐 그때 제가 그 샤넬 매장에서 전화를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뭘로 바꿔라 뭐 이렇게 것까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7월 샤넬 가방을 교환할 당시에는 텔레그램 사진으로 김 여사와 소통을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가갖고 딱 찍어. 여사님 이거 스타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또 딴 걸로 착 찍어갖고 이건 어때요? 그걸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다는 거야. 그걸 다 제출한 거예요. 김건희와의 텔레그램 내용을 다 제출하고 그랬더니 특검이 왜 그러면 저번에 왜 위증했냐 라고 했더니 결정적으로 김건희가 허위 진술해달라고 그랬다. 이러면 끝난 거지. 안 그래요? 김건희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했다라고 할 정도로 유경옥이가 얘기할 정도면 끝난 거지. 사이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끝난 거죠. 이 사이는. 그러니까 김건희는 차마 유경옥이가 부는 거를 지가 볼 수가 없죠. 도망갔죠.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김건희의 부탁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고 김건희가 통일교 쪽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넬 구두를 신은 것도 봤다. 자기 거 아니라 그랬잖아. 김건희가 내 구두 아니다 했더니 내가 신은 것도 봤다. 그때는 특검 조사에서 다 거짓말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특검이 피의자로 유경옥이를 부른 게 아니에요.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그게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경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피의자로 전환시키지 않고. 야, 조만간 컨테이너 나오겠구나. 지금 컨테이너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다라고 계속 추측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 컨테이너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김건희가 대통령실에서 짐을 쌀 때 5톤짜리 컨테이너 2개를 뺍니다. 5톤짜리 2개 컨테이너에다가 김건희 짐을 다 때려 박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구리에 있는 어떤 그 화물 적재 창고에다가 갖다 넣어놨었어요. 5톤짜리 컨테이너 2개를. 근데 유경옥이가 나타나서 이 컨테이너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컨테이너만 딱 집어서 갖고 나갑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B 컨테이너에는 뭐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뭐 명품, 뭐 가구,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럼 A 컨테이너는 뭐냐? 제가 보면 이거는 현금 뭉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특검이 저는 이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도 특검이 조사가 끝나면 발표 시점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보도를 누가 하냐면 JTBC가 해요.
JTBC가 이 보도를 해요. 그러면 JTBC가 유경옥이 찾아갔다는 것도 밝혀내고, JTBC가 여기서 취재를 끝냈을까? 찾아갔다 이후에 아무 보도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건 뭐냐?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았는데 왜 JTBC는 보도를 하냐? 이거는 특검의 손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기자라서 알잖아요. 만약에 JTBC가 유경옥이 찾아간 컨테이너를 못 찾았다라고 하면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보를 받기 위해서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근데 JTBC가 유경옥이 찾아간 이 컨테이너, 이 행방을 그 이후에 그 어떤 보도도 하지 않아요. 그건 뭐죠? 특검과 JTBC가 이 컨테이너를 추적을 했고, 저는 이 JTBC의 이 보도에 의해서 특검이 이 컨테이너를 지금 찾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를 찾았다, 안에 여러분이 뭐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것들이 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저희 원래 여러분들 기자들이 뭘 보도를 할 때 100% 보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김건희가 빼돌린 컨테이너라는 보도를 딱 하고 나면 저것들의 반응을 봐요. 뭐라고 나오나. 그래서 후속 보도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저것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 저것들 이게 에킬레스건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특검은 JTBC 취재팀이나 이쪽과 공조를 하겠죠. 어디였냐? 특검은 여러분들 수사권이 있고 압수수색이나 지금 특검은 바로 가갖고 현장에서 덮칠 수 있잖아요. 그럼 JTBC 보도만 나오고 특검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특검의 수사팀이 8개가 있는데, 김건희 수사팀이. 근데 그 이후에 특검의 보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특검과 JTBC가 지금 엠바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검과 JTBC가 엠바고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사가 끝나면 다음 달 특검 조사가 끝나잖아요. 그때 아마 이 컨테이너의 실체가 나올 겁니다. 제 예상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구리에 있는 이 컨테이너 하적장의 사람인 분명히 유경옥을 지목했고, 이거는 우리나라 경찰청 시스템만 돌려봐도 이 여기에 최종 목적지는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CCTV가요 군데군데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날 동선만 따봐도요, 그것도 여러분들 무슨 그 스카이싱싱 지나가갖고 자전거 한 대 지나가고 그런 거 찾는 게 아니라 5톤 화물차가 지나간 거는 찾기 쉽거든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봐요. 작은 무슨 소형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5톤 화물차가 컨테이너를 싣고 나갔는데 이거를 못 찾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컨테이너 그리고 JTBC 특검과 이 컨테이너 문제는 JTBC와 지금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게 가장 크게 터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김건희 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뭐 샤넬백, 뭐 건진법사 목걸이, 뭐 시계, 이거는 김건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다. 제가 처음부터 김건희는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돼요. 김건희 사건은 사실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더 세게 조졌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김건희 오늘 나온 건 뭐죠? 박성재를 질타했답니다. 김건희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질타를 하면서, 아저씨 법무부 장관 왜 김명수 수사 안 해? 왜 방치해? 이렇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법무부 장관 재임할 때 이 2년 넘게 왜 김명수 사건 빨리 안 했냐, 이거는 결국은 대법원에 나중에 자기 사건이 가면 그게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김명수가 1년이 임기가 더 있었나요? 그러니까 얘는 왜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김명수 바로 수사 안 했냐 이거예요. 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왜 불기소 처분 안 해?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송경호와 이원석 날리고 그 다음에 다 하나하나 지가 그냥 지휘한 거예요. 응? 지가 다 지휘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특검이 제시한 게 뭐냐? 앞으로 이렇게 수사하라. 문건을 전달합니다. 어? 김건희가 특검이 오늘 뭘 제시했냐면 김건희가 검찰 수사 동향 무슨 보고서 그래갖고 박성재한테 지가 자료를 만들어 갖고 넘겨요. 이렇게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가 전화해서 수사 지휘를 하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연병을 하고 있네요. 아무것도 아닌 년이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제 사건은요 연병을 합니다. 그리고 왜 김명수 수사 안 하냐고 지금 독촉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이고 있죠. 지금 자신 사건을 넘어서 구체적인 정권 전반에 걸쳐서 지금 왜 수사를 안 하냐? 어? 이게 그럼 왜 김명수 대법원장을 김건희는 겨냥을 했냐? 이걸 보셔야 돼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냐면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 그 당시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같이 양승태와 그 사법농단을 했다는 그 당시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있어요. 응? 근데 얘가 항소심 진행 중인데 2020년 5월에 사표를 냈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 항소심 그러니까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항소심 중에 대법에다가 자기 판사 그만했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던졌는데 김명수가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또 내가 사표를 받아들였다가는 나 탄핵하라고 난리 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표를 수리를 안 해요. 그랬는데 왜 그래서 임 부장판사랑 김명수와의 대화 녹음이 뭐 드러나고 뭐 그래갖고 하여튼 누군가가 고발을 해갖고 김명수가 수사를 받았어요. 근데 왜 이거 빨리 김명수 구속시키고 막 이거 안 하냐 이거죠. 지금 김명수 잠깐만요. 이명수 아니에요. 김명수.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어디였 2023년까지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빨리 조이대를 안 치고 자기 사건 여러 가지 지 엄마 사건, 지네 사건들이 지금 엮여 있는 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봐요. 얘가 빨리 가고 조이대가 와야 되는데 이거 봐요. 2023년 퇴임했단 말이야. 윤석열이가 2022년 6월에 됐는데 2월 달에 퇴임을 하니까 왜 얘를 빨리 안 자르나 이거지. 김건희는 검찰은 지가 장악을 했고 이제 사법부가 불신, 그러니까 사법부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빨리 김명수 쫓아내라 이거였지. 근데 박성재가 왜 김건희 말을 안 들었냐? 대법원장을 건드릴 수는 없잖아. 아무리 특검이라 그래도 대법원장 엮어갖고 대법원장 사실상 끌어내렸다가는 지네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사법부도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조이대를 빨리 앉히기 위해서 왜 김명수 안 하냐? 자기 사건들이 막 지금 뭐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을 발의하니 안 하니 막 하고 그럴 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고 그러면 뭐 항소하고 그러면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되잖아. 제 말 이해하십니까? 어? 검찰이 뭐 하고 뭐 해갖고 기소, 그러니까 혹시 김건희는 자기 사건을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었지. 검찰 분위기나 이렇게 해갖고 자기 사건이 기소가 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조이대가 필요했던 거지. 그렇죠.
그 당시에 김건희는 지 마음대로 검찰이 움직여주지 않고 자기 사건을 지금 종결해주지 않고 그 당시에 2023년만 해도 가장 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랑 나머지 집 빼고 전부 재판받고 있을 때잖아. 그렇잖아. 그때 김건희 빼고 다 재판받고 있을 때라서 어떻게든지 그 재판부를 바꿔야만 최종적으로 다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검찰, 그 다음에 법무부, 그냥 김건희 대통령 놀이에 지네가 일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거 하나만 좀 분석을 해드리면, 김건희가 지금 내란 특검에는 나가질 않아요. 이게 저는 키 포인트입니다. 김건희가 자기 김건희 재판에는 나가는데 내란 특검 조사 모두 불출석합니다. 어제 얘기했죠. 지금 내란 특검이 김건희를 부르는 이유는 내란의 최종 보스는 김건희라는 윤석열과 나눴던 문자 같은 걸 확보를 했거든요. 김건희 자기 재판은 백 받고 어떤 그 목걸이 받고 이런 건 많아야 5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내란 특검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나 이런 거만 걸리면 거의 김건희도 한덕수 죽고 나서 나온단 말이야. 제 말 맞죠? 김건희 특검에는 응하고 재판 출석을 합니다. 거기는 목걸이 받았냐, 구두 받았냐 이런 거는 그냥 부정청탁 이런 건 만회해봐야 3년 5년이거든요. 그럼 내란 특검 조사를 죽어도 안 나가요. 내란에 걸리면 빗 맞으면 사형, 빗 맞으면 무기징역, 제대로 맞으면 사형이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김건희가 자기는 내란 특검 조사는 모두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자기는 3년 5년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김건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김건희의 이런 허접한 국정농단은 지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나 통하죠. 사람은요, 위기에 처하면요 자기부터 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유경옥이가 배신할지는 죽어도 몰랐을 겁니다. 몸종이었거든요, 거의. 김건희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박성재와 나눈 카톡 있죠. 텔레그램. 그리고 김명수 수사 독촉하는 거. 지금 내란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이랑 지금 김명수 왜 수사안에, 김혜경 왜 수사안에, 김정숙 왜 수사안에 이거를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할지 내란 특검에서 조사할지 조율을 하고 있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김건희에 관한 사안은 내란 특검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란 특검은 사실 수사가 거의 뭐 뻔하잖아요. 내란을 누가 일으켰고. 근데 김건희 특검은 워낙 많습니다. 얘 아직 안 밝혀진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김명숙 대법원장이나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수사 왜 안 하냐.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잘 조율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김혜경 여사랑 김정숙 여사 수사 재촉 문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재촉 문제, 지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협의를 착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심층 분석 1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하나만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진구 일당들과 지금 양복 수수 사건 있죠. 드디어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선고가 났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열린공감 그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정천수에게는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300,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300.
그 다음에 기자였던 CC 뭐 쭉 있는데 제일 여러분들 추징금이 680 많죠. 강진구 벌금 800에 추징금 680. 최고로 강진구 혼자 2벌 받고, 그 다음에 뭐 버버리 스카프랑 뭐 티셔츠 받고, 뭐 아니다 뭐 지가 받았다 연명했다가 지금 추징금 680 받았고요. 최영민 박대용 벌금 300 추징금 300. 그 독지가 그 양복을 사준 우리 독지가 스님은 벌금 300인데 선고 2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돈 탐사. 예, 그 당시엔 열린 공감이었죠. 지금은 정천수 벌금 1000 추징금 300, 강진구 벌금 800 추징금 680. 네. 근데 친구야, 너는 그게 끝이 아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가까운 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스님을 단독으로 꼬드겨서 온 가족이 양복 금품 수수를 했던 강진구 지금 검찰에 송치됐어요. 그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 사건이 사실상 더 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알던 거지만 제가 그 당시에 스님을 통해서 거의 1년 동안 취재를 해서 터트려놓은 거 있죠. 명품 수수.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장모, 처제, 그 다음에 처제 아들, 조카, 지 아들, 뭐 온 가족이 이 스님으로 됐더니 뭐 중고 가짜였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 사건은 진행 중이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원 개정 진짜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박 몰아낼 때 어떻게 보면 박용진 방지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박용진 같은 애들이 당원들에겐 인지도도 없고 인기도 하나도 없는데 대의원 표만 가지고 늘 이 수박들이 밀어줘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다 외친 게 뭐예요? 대의원제 폐지하라 했죠. 대의원제 폐지하라 했어요. 지금 당원 갑자기 한준호도 그렇고 오늘 이현주는 여러분들 최고위 불참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대의원제를 보완해야 된다. 니네가 언제부터 대의원제를 보완하자 그랬어? 수박 몰아낼 때는 대의원제 폐지하자 그러고 이제는 수박 몰아내고 나니까 신수박들이 다시 대의원제 강화하자는 거야? 응?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없는 말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1인 1표 찬성한다. 그거 다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말은 다 찬성한대요. 성급하다. 충분한 쓰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지금 다 대놓고 1인 1표제 반대한다는 사람 없어요. 그 이면에는 너무 성급하다. 뭘 성급합니까? 3년 동안 1인 1표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한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대의원제 폐지하려고 그랬다가 수박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70대 1에서 20대 1로 바꾼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가 1대1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죠. 강득구나 이런 애들 보세요. 변명이 대의원의 역할이 있다. 그때는 대의원의 역할이 없었고 갑자기 대의원의 역할이 생겼나?
이거는요, 정청래 대표를 몰아내서 내년 지방선거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이런 애들이 공천권을 휘둘르려고 하는 게 100%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당원들에게 경선에서부터 당원들 참여를 시킨, 그전에는 여러분들 이게 뭐가 큰 의미가 있냐면요, 만약에 경선에서 당원들이 참여를 안 하면요, 그리고 1인 1표제가 안 되면요, 대의원 숫자 많이 확보한 사람들이 경선 다 통과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선에서는 대의원 숫자들 많이 확보한 사람들이 경선 다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본선에서는 이제 난리를 치겠죠. 근데 경선에서부터 당원들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무슨 개파들 쫓아다니면서 지원 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과거 같으면 대의원들을 개파가 뭐예요? 내 밑에 40명을 데리고 있어. 그러면 4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의 대의원들을 확보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개파가 미는 후보는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는 경선 통과를 저것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듣보잡들 지네가 밀어갖고 경선 통과시켜갖고 얘가 찐명이다. 그래갖고 사실 민주당을 지네가 장악하려고 했죠. 근데 정청래 대표님이 1인 1표제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새로운 수박 새끼들이 수박들 몰아낼 때는 대의원제 폐지하자 그러고 수박들 몰아내고 나니까 대의원제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응? 지금 최악의 상황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9명이에요. 9명. 잘 생각해보세요. 9명. 당연직이 누구냐? 당대표, 원내대표 2명을 빼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누구냐?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그러면 아무래도 당대표가 지명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당대표의 우유족이겠죠. 그럼 나머지 5명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9명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당대표, 원내대표,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 그래갖고 4명이고 당원들이 뽑은 5명의 선출직. 그러면 9명 중에 과반 이상, 즉 5명이 사퇴를 하게 되면 현 지도부는 좌초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겁니다. 다만 5명 미만이 사퇴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현주, 한준호, 내년 지방선거를 나간다 그러면서 몇몇들이 사퇴를 하잖아. 4명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바로 새롭게 뽑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5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되지만 지금 현재 임기가 8개월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이 누구죠?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 전현희, 그 다음에 전현희 다음에 한준호, 이현주, 김병주. 원래는 김민석이었는데 김민석은 국무총리로 가면서 황명선이가 들어왔죠. 그쵸? 황명선이가 보선으로 들어왔잖아. 이렇게 5명이에요. 서삼석이랑 박지원은 지명직이죠. 당대표 권한으로 뽑은 거고. 그쵸? 황명선은 김민석 의원님이 국무총리로 가면서 온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한준호도 내년 경기도지사가 나간다고 이탈을 할 수 있고, 이현주도 사실상 반대하면서
신입당원 황명선이도 내년에 뭐 충북인가 어디 나간다 그러고, 김병주도 나간다 그러고, 전현희도 나간다 그래요. 사실 지명직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부가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 정청래 대표에게 가장 우호적인 사람은 전현희예요. 여기서 유일하게 김병주, 전현희는, 근데 김병주 의원님은 경기도지사 나간다는 확실히 경기도지사 도전을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이죠.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이다 보니까 6개월 전에는 18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면 12월 2일 밤 12시까지예요. 사퇴가. 12월 2일 밤 12시까지 사퇴 기간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안에 이 5명 중에 1명만 사퇴를 안 하면 돼요. 응? 근데 걔네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정청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5명의 현재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할 일은 없죠. 서삼석은 정청래 대표가 지명직으로 한 거고,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뭐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 중에서 뽑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5명, 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명 이상 사퇴를 해서 좌초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이제 이현주나 황명선이나 한준호, 이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지네 마음대로 사퇴를 하고 그래갖고 당 지도부를 지금 좌초시켜버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만 안 있겠죠. 왜 그러냐,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무슨 짓들을 하는 거냐, 말 한마디 하면 사퇴 소리 쏙 들어가죠. 안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잘 다니고 국정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1인 1표제를 막기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니에요. 응?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친명 거리면서 했던 한준호, 이현주, 황명선, 이런 애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이번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이 무슨 비상 상황입니까? 비대위라는 거는요, 민주당이 비상 사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뒤에서 밀고 앞에서 현직들이 나서서 떠드는 새끼들이 누구냐? 강덕구, 윤종군, 김문수 의원, 이런 사람들 지금 1인 1표제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이유가 뭐냐?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1인 1표제는 찬성하나 전국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취약지역의 대의원은 필요하다. 야, 취약지역일수록 당원을 더 모집해갖고 그 사람들을 진성당원으로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대의원제를 유지시키는 게 무슨 지역 기반을 다지는 겁니까? 안 그래요? 제 말 여러분들 이해 못하세요? 진짜로 영남이나 TK에서 정말 그 지역이 취약하면 그 대의원의 기득권을 없애고 새로운 당원들을 유입시켜 갖고 이제는 좀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그 지역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대의원제를 오히려 유지시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도 않고. 수박들 몰아낼 때는 대의원제 폐지하자 그러더니, 이거는요 정청래 대표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였어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추진했던 대의원제 폐지는 모두가 폐지해야 된다고 난리쳤던 인간들이 정청래가 추진하니까
정청래 사퇴하라고 떠드는 이 하바리들과 돈탐사충들, 응? 김문수 이런 애들 하바리 돈탐사 이런 애들이랑 어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응? 내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정청래 체제 무너뜨리면요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개싸움 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1인 1표제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가 압도적이에요. 정청래 대 김문수 전당대회 할 때만큼의 압도적으로. 저것들이 겉으로만, 이 하바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네가 대세인 척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6대 3, 6.5 대 3.5예요. 지금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민주당 1인 1표제 찬성, 응? 전체를 물어봐도, 응? 지금 저것들이 대의원제 보완책을 만들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응? 이미 2022년부터 장경태 의원이 대의원제 폐지하려고 수개월 동안 논의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논의도 했고, 정청래 대표 들어서서 논의도 했고, 예전부터 민주당 개혁위원회 만들 때부터 논의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지 않아요? 응? 정청래를 수박몰이하고 정청래를 반명몰이하고,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모두가 친명 아니에요? 정청래가 수박이고 정청래가 대표가 돼서 친문 수박들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개소리들 하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희들 진짜 민주당 아무것도 모르나. 정청래는 친문 기득권들한테도 적이었어. 너희들 그런 거 모르지. 갑자기 나타나서 이재명 지지한다 이렇게 떠드니까, 정청래가 과거 친문 기득권들에 의해서 김종인 공천 때도 날라갔던 거야 이 새끼들아. 제 말 맞지 않아요? 정청래 의원은 늘 비주류였어. 응? 유일하게 정청래가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정청래는 당권파가 아니라 정청래는 그냥 민주당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고, 대통령 만들면 그 민주당의 친문 주류에 속하지도 않았어. 응? 이재명 대통령 나왔을 때, 이재명 당대표 됐을 때 가장 이재명 당대표 진짜 나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수박들 진압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이 민주당 잠재적 이찍, 파란 이찍 새끼들, 이 새끼들 언제부터, 여러분들 잘 기억해보세요. 제 말 들으면 아 그때부터구나.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만들면 안 된다고 할 때 기억나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 잠재적 이찍 갈라치기 새끼들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만들면 안 된다고 연병을 떨었었잖아. 그때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이 안 되고 고민정이가 수석 최고위원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 전부 공중분해됐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통과되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였는데,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누구야, 그 앵커 출신, 이름도 이제 다 까먹었네. 그 누구죠? 박광원이가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인 박광원이가 사퇴를 한다 그래요. 원내대표가 박광원이가 사퇴를 한다고 작전을 쓰면서, 그 당시에는 친문이 민주당의 줄이었어요. 이 친문 정치인들이 최고위원들도 다 사퇴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다들 기억나시죠? 그때 정청래가 뭐라 그랬어요? 너나 사퇴하라. 그래놓고 바로 원내대표 선거를 12월 26일 날, 아니죠, 10월 26일 날, 9월 26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1일 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갖고 난리가 났을 때 바로 5일 뒤에 9월 26일 날 박광원이 너나 사퇴하라 그러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 지키고 박광원이 날리고 홍익표를 세웠던 거야. 기억나요? 그때 만약에 고민정이가 수석 최고위원이었으면
원내대표 사퇴할 때 수석 최고위원 사퇴한다라고 하면서 줄줄이 사퇴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당대표를 날아갈 뻔했던 거예요. 그때 이재명을 지킨 사람이 누군데? 정청래 아니야? 그때 니들 뭐라 그랬어? 수석 최고위원 아무 의미 없다. 정청래 뽑으면 안 된다. 이 새끼들 그때부터 그냥 정청래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도 몰라요. 갑자기 쳐들어와 갖고 이재명만 지키면 된다. 정청래가 언제 이재명을 흠집을 냈어? 정청래가 언제 이재명 대통령 안 지킨 적 있어? 그때부터 정청래가 모든 화살 맞고 친문 수박들 제거하고 그때 당원당규 개정하고 여러분들 그때 왜 70대 1이 20대 1로 줄어든 게 큰 의미 왜 민주당이나 여러분들이나 나나 투쟁을 했었냐면 대의원제의 표의 등가성을 조정하지 않으면 친문 수박들을 경선에서 아웃시킬 수가 없었어요. 기억나죠? 그때 아무리 우리 권리당원들이나 민주당원들이 이 친문 수박들 경선에서 날리고 싶어도 대의원의 표가 70대 1인 바람에 아무도 날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재명 당대표랑 민주당 정청래 그 당시에 수석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가장 목숨을 건 게 대의원 폐지였어요. 워낙 반발이 심해갖고 대의원을 71대 1은 안 되더라도 먼저 20대 1까지만 줄여놨던 거예요. 왜? 대의원이 15,000명 정도 돼요. 근데 민주당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친명 지지자들 거의 90% 가까운 지지자들이 투표하는 지지자들이 한 200만 정도 됐어요. 200만. 응? 그러면 얘네들한테 아무리 1인당 우리가 20으로 나눠도 우리가 적어도 40만 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 응? 200만을 20으로 나누면 뭐죠? 50만 표가 되죠. 응? 15,000명 표 대 50만 표가 된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200만 대 15,000이었는데 20분의 1로 줄여버리니까 4, 5, 20. 50만 대 15,000이 되면서 다 날린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때? 그때 여러분들 만약에 고민정이 최고위원 되고 저 새끼들 이 잠재적 이찍 새끼들 그때부터 정청래가 싫으니까 정청래 무조건 떨어뜨리려고 했던 새끼들이에요. 그게 지금 재현된 겁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당대표도 먹어갖고 지방 공천하고 내년 총선까지 2028년 총선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정청래 대표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당원 1인 1표 주권주의를 하니까 아차 싶은 거지. 옛날에는 당대표한테 줄 서고 사무총장에게 줄 서고 원내대표에게 잘 보이면 공천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지지 개파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명함 팠던 새끼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세로 너도 더민주 전국혁신 가입해서 어디 나가라 막 하면서 지네끼리 연병을 했지. 근데 이제는 모두가 대의원제가 폐지되고 1인 1표제가 되니까 이제는 무조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죠. 과거에는 더민주 전국혁신 안에 들어가면 자기네들끼리 짬짬이해서 그 지역에서 대의원 밀어주면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이게 개파청산이에요. 응? 이게 개파청산이지 뭐예요.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당원 1인 1표 시대 되면요. 그 누구에게도 주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 그놈의 친문, 반문, 친노, 반노, 친명, 반명 얼마나 싸웠습니까? 정세균계, 이낙연계 무슨 그놈의 개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여러분들 왜 광주가 제일 난리를 치는 줄 아세요? 거기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제일 지네가 친명 최대 조직이라고 해갖고 호남에서 제일 지랄들이에요. 왜?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제 말 이해 가세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거기는 개파 센 놈들이 왕인 거야. 그거 여태까지 그 호남 기득권 청산 못한 거 뭐예요? 대의원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응? 그놈의 대의원제 폐지를 못해갖고 호남에서 대의원들만 꽉 잡고 있으면 그 호남 그 기득권들이 전부 거기 다 차지하고. 응? 제일 난리치고 했던 게 강의원이야. 강의원이가 제일 난리치다 결국 어디야? 전남 도지 부지사로 가지 않았어? 다 한 자리씩 합쳐먹으려고. 순수한 새끼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난리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재명 난리치던 새끼들 결국은 전남 부지사로 가지 않았나? 내가 알기로. 이런 식으로 가갖고 나중에 지네가 어떻게 되죠? 광주시당보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호남 지부가 제일 세게 만든 다음에 결국은 광주 지부도 지네가 먹고, 그래서 광주만 먹으면 이제 전남을 먹고, 그럼 영원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제2의 동교동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위험하다. 전 여러분들 제가 이 정치판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은 활동을 과거에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제가 은퇴를 했잖아요. 아스팔트 은퇴를 하고 지금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를 키우고 있지만 저는 사실 정치인들 제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정치인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시민당 만들 때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민당 만든 다음에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그 시민당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아시는 분들 있어요? 옛날에 그 시민당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갖고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 민주연구원 7층인가 8층에서 시민들 들어가서 일할 때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저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그 시민당 근처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시민당 딱 끝날 때, 선거 끝날 때 우희종 대표가 전화와서 시민당 고생하는 당직자들이랑 회식을 한다 그래서 잠깐 와라 그래서 그날 잠깐 가갖고 인사만 딱 했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야 이럴 정도. 선거 때 얼굴도 안 보이시고 저 사람 누구야 이럴 정도로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와서 끝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번 총선에 그 당시에 이해찬 대표님이에요. 이해찬 대표님이 1급 포상을 하시겠대. 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맨날 포상한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저는 그냥 국힘당이 싫어서 우리 시민들과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저는요 의원님들이랑 이런 사람들 알고 인맥이 있지만 저는 밥도 안 얻어 먹어요. 성격이. 만나면 내가 밥 사요. 응? 진짜요. 전 만나면 제가 밥 사요. 왜 내가 아쉽게 국회의원들한테 밥 얻어먹고 그러다가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거절을 못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래요. 국회의원 만나도 내가 밥 사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할 말도 하고 떳떳하고 나중에 뒤에서 저 새끼 잘못하면 욕도 하고. 안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근데 이 새끼들은 그냥 지네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만들었나? 이재명 대통령을 당대표 지킨 것도 당원들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당원들과 국민들이에요. 이제 와서 지네들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이 옳습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머슴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지네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다고. 각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면. 그래서 니들 정청래 대표 날리고 박찬대 세우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박찬대는 니네가 쉽게 조정할 수 있으니까. 정청래는 한번 꽂히면 절대 물러나지 않으니까. 제 말 맞잖아요. 왜 느닷없이 박찬대를 갑자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공개 지지를 하고 이례적으로 당 대표 선거에 개입을 해갖고 친명 최대 조직이라고 언론에서 불러지니까
니네가 박찬대 밀면 될 줄 알았지? 그러면 놓고 이제 정청래 수박몰이하고 민주당 당원들이 바보냐? 니들보다 더 오래된 사람들이야. 니들은 이재명만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기어 들어온 새끼들이지만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최소 5년 1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응? 윤석열 검찰 쿠데타부터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에게 지는 선거부터 문재인 대통령 이기는 것까지 박근혜 탄핵까지 온갖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민주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정청래 2016년 김종인에게 컷오프 당할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청래에게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해도 그때 더불어민주당 당 지지율이 5%가 흔들렸어요. 정청래 컷오프 당할 때 더불어민주당 탈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랑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가 흔들렸던 거예요. 응? 그런 거를 다 봤던 사람들이야. 김종인에 의해서 컷오프를 당했는데도 내 사전에는 탈당과 이혼은 없다라고 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더 큰 유세단을 하면서 오로지 선당 후사.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고? 정청래만큼 선당 후사한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 탈당해갖고 국힘당 쳐 기어 들어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와갖고 민주당이 여태까지 당원 1인 1표제를 어떻게 추진해왔는지도 모르면서 1년도 안 된 게 당원 1인 1표제 반대한다고 하는 이현주, 네가 뭘 했다고? 어? 안 그래요? 민주당 당원들은 최소 진짜 세월호 참사부터 2012년 박근혜 대선부터 좀 빠르게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온라인 권리당원이 만들어지면서 온라인 당원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만 10년 된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에게 시켜갖고 이 대의원제 이 호남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진짜 당원들이 가입해야 된다라는 이 절제절명의 심정으로 호남 공천을 개혁하려고 그러다가 박지원, 안철수 이런 새끼들한테 걸려갖고 전부 국민의당 만들면서 호남 동교동계는 탈당한 거잖아. 이게 민주당의 역사지. 너네 모르지? 나는 어떻게 할까? 응?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 대의원제 폐지, 호남 기득권 폐지라고 해서는 각 지역의 이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들 결국은 대의원제로 나타나니까 온라인 당원들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당원들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정당에 가입하고 그런 거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정당 가입하고 시위 나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말 맞죠? 어디 막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민주당 잠바 입고 지나가고 막 그러고 옛날에 저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제라는 게 생기면서 누구나 쉽게 당원이 되고 본인들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가 개척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휴 속 터져. 난 민주당 누가 돼야 되는데 속 터지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대의원이라는 감투를 씌워주면서 자기가 그 지역의 3선 4선 헤쳐먹으면서 그거를 바꿔놓은 게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제도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제도가 유지가 되면서 점점점 정치에 이제 참여율이 높아졌었죠. 응? 여러분들 이 대의원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2015년 하면 대세가 누구였어요? 2015년 대세가 누구였습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2015년 대세가 누구예요? 문재인이죠. 그땐 2015년은 대세가 문재인이었잖아. 그 당시에는 무조건 문재인이었잖아. 2015년도 그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여러분들 당대표 선거 누구랑 붙었어요? 박지원이랑 붙었어요. 당원들은 90%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전당대회에서 박지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붙었는데 2% 차이 났어요. 아세요?
2% 차이 났습니다. 당심은 90%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호남 대의원 표가 박지원으로 몰표가 쏠리면서 박지원 대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가 2%가 났어요. 얼마나 대의원의 이 기득권들이 국회의원들이 써먹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대의원제 폐지의 목소리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대의원제 폐지해야 된다가 언제부터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냐면 그 2021년도 대통령 경선 깜짝 놀랐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후보가 다들 이낙연이 초반에는 앞서 나가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확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뺏은 다음에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사이드하게 이기다가 전남에서 뒤집히잖아. 기억나? 갑자기 전남 투표를 했더니 대의원 표가 이낙연에게 몰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대의원에서 집니다.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0.73으로 대선에서 패배를 해요. 이런 민주당의 역사 누가 써주지 않아도 난 다 알잖아. 왜? 현장에서 내가 다 경험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 당원들의 77점 막 거의 막 그랬잖아. 77.11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했는데 전남에서 꺾여버리잖아. 그리고 대선을 졌어. 그러고 나서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에 도전을 했어.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호남 대의원 기득권 청산. 호남 대의원과 친문 기득권들이 결국은 대의원에 의존해서 자기네들의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2달 동안 민주당사 앞에 갖고 2022년에 대의원제 폐지하라고 외쳤던 거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이랑 2022년에 민주당사 앞으로 달려간 게 아니야. 2021년 대통령 경선을 봤더니 당심과 괴리감 있게 전남에서 이낙연이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기는 거예요. 대의원 표가.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2022년 봄부터 6월부터 8월까지 했나 그 더위 삼복더위에 민주당에서 당원이 주인이다. 그 민생이 경제 개혁이 민생이다. 대의원제 폐지하라. 당원 80조 개정하라. 그 당시에 수박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과 짜고 기소만 되면 당대표를 날리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가 되더라도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때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저 인간들이 기소를 했지만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랑 다 우리 시민들이 해낸 거예요. 그래서 당원 80조를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의원제를 그 당시에 폐지라고 하면 저것들이 반발이 심해서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하려고 그랬어요. 대의원제 폐지 이거를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민주당의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청래랑 일부 한 20-30명 정도. 나머지 100명 이상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호남과 친문 기득권들이었어요. 그래서 20대 1로 양보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때 지금같이 국회의원들이 친명 정치인들이 많았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1대1로 갔어야 되는데 워낙 반발이 심하고 호남 기득권들 대의원표를 꽉 잡고 있는 호남 기득권들과 친명 기득권들이 대의원들을 꽉 잡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정치인 일부 친명 정치인들은 당원들밖에 믿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가려고 그랬는데 워낙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20대1로 잠정적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정적 합의를 했고
결정적인 것은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민주당 당원들의 분노의 수치가 가장 올라갔죠. 이 새끼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경선에서도 당원들을 참여시켜달라. 이게 순서가 다 맞잖아. 이 새끼들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찬성한 새끼들 이거 경선에서 날려야 된다. 왜 경선을 중앙위에서만 하냐. 당원들이 경선 참여해달라고 난리를 쳐갖고 그 당시에 민주당 당무위랑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경선도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수박을 다 날린 거예요. 그때 개혁을 안 한 놈이 누구냐? 송영길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 우상호 비대위는 그 다음이야. 송영길 아무것도 안 했어. 엉뚱한 김용민한테 언론개혁을 맡겨요. 검찰개혁 안 하고 김용민한테 갑자기 언론개혁을 맡겨요. 근데 뭐하지 쟤? 그랬어요. 진짜 깜짝 놀랐. 내가 송영기랑 마주보고 얘기했잖아. 하겠대. 내가 민주당 당사 올라가고 하겠대. 뭘 했는데? 응? 그때 그렇게 돼갖고 결국은 이제 수박들 다 몰아냈죠. 수박들 다 몰아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다수가 진짜 친명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됐고 나머지 한 20%는 이제는 전향한 정치인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윤건영, 김병기 이런 사람들은 지난 대선에서 진짜 이재명 대통령 많이 도와줬잖아요. 김병기 같은 사람들 내란 극복하고. 그리고 윤건영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이지만 내란 사태 때 이재명 대통령과 이런 저쪽 많이 밝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향한 친문 정치인들이 친명 정치인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사실 모두가 친명이에요. 그럼 모두가 친명이면 여러분들 원외에서 이재명을 돕던 여러분들이나 나같이 밖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면서 투쟁했던 사람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리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도 한 자리 달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지역은 공천권 주세요. 우리가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친문 수박들이 대의원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게 어떤 건지 눈으로 봤으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1인 1표를 만들려고 그랬고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었던 1인 1표제를 자기네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던 실질적인 아무리 진짜 열심히 한 거 알지요. 수박 몰아내고 더민주정을 이제 와서 본전 생각나서 대의원제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신종 수박이 아니고 뭡니까? 그때는 수박 척결하자 그러더니 이제는 대의원제 유지시켜갖고 전국정당 만들어야 된다. 미안한데요. 민주당 전국정당 된 지 오래됐습니다. 2016년도에 안철수가 호남 동교동계 끌고 나가갖고 국민의당 만든 이후 그때 민주당이 123석을 얻었는데 호남에서 민주당이 한 석 얻었어요. 민주당이 호남에서 한 석밖에 못 얻었지만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부산까지 해서 123석을 얻었어요. 결정적으로 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어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철수예요. 민주당에 호남 의지하지 않고 123석이라는 원내 최고의 의석을 얻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1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예요. 다들 기억나시죠? 호남에 의지 안 하면서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서 원내 제1당이 되는 바람에 민주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6년도가 안철수나 저런 놈들이 막 바른미래당과 합당한다 연병을 하니까 호남 시민들이 속았다. 그때 박지원이랑 동교동계 얘네들이 호남 홀대론 퍼뜨린 게 그 지역의 토 세력들이었어요.
호남 홀대론 퍼뜨리면서 이번에는 뭐 민주당 안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었죠. 그때 이제 호남 우리 시민들이 속았다 생각하고 2020년도에 싸그리 전석을 다 석권을 합니다. 갈아치워버려요. 진보당인가요? 그때 무슨 정당 하나 빼고는 민주당이 다 차지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수도권의 강세, 전국 정당이 이미 민주당은 돼 있었기 때문에 호남의 의석수는 플러스 알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역에서 140석을 얻어요. 민주당이 호남 빼고 140석인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호남을 합쳤더니 호남에 36석인가를 플러스를 했더니 170 몇 석이 나왔던 거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민주당이 호남 빼고 140 몇 석을 얻어요. 그러다가 호남을 플러스 하니까 170 몇 석으로 뻥 튀겨버린 거. 호남을 탈환한 거죠. 그래갖고 지금의 민주당이 어떻게 됐어요? 호남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에 2024년 총선은 안정된 호남과 수도권의 윤석열 그 내란에 힘입어서 민주당이 대승을 한 거고 국힘당을 100석 밑으로 묶었어야 되는데 아깝게 국힘당을 108석을 묶는 계기가 됐죠. 나 다 기억하잖아. 나 진짜 이 10년의 민주당 역사를 다 기억하잖아. 이런 걸 아는데도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한다? 어떤 멍청한 놈이 자기 정치를 하는데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나눠줍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러면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이 늘어나야 되고 자기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해야 되죠. 정청래가 모든 당원들에게 지지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잠재적 이직들에게는 또 비판받고 수박 소리까지 듣잖아요. 이래놓고 이제는 어거지 쓰고 떼 쓰고 이제 와서 언제부터 니네가 대의원을 챙겼냐. 지금 왜 제가 신수박이라고 하는지 이제 좀 와닿죠. 대의원제를 유지시키려고 그러고 대의원제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랬던 애들이 과거 호남 동교동계 기득권들과 친문 수박들이었어요. 얘네들이 했던 짓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다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거기에 지원을 받았던 국회의원 새끼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틀려요? 지네가 수박이라면서 똑같이 쫓아냈던 그 정치인들을 그 못된 짓거리를 지네가 지금 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정신 박힌 인간이 국힘당 입당했다가 민주당 돌아옵니까? 그런 인간이 민주당 당원들보다도 안 된 인간이 들어와갖고 당원 주권주의 반대하고 앉아있고. 만약에 민주당 비대위가 전환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때는 민주당 작살납니다. 민주당은 저 하와리 새끼들이랑 떠드는 새끼들은 일부예요. 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다 라고 하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밀어주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 박찬대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네가 찐명이 지지한다 이 연병을 떨고 이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지지선언을 하고 연병을 떨어도 왜 당대표 선거를 했더니 거의 6.5 대 3.5가 나왔을 것 같아요. 느닷없이 정청래를 수박몰이 하는데 그걸 누가 동의해 주겠냐고요. 민주당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든다고 갑자기 들어온 당원들만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부터 민주당만 보고 있는 사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떠나지 못하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떠나지 못하는 사람, 수많은 당원들이 모여갖고 200만 이상의 당원을 유지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갑자기 들어온 당원들이 민주당의 목소리가 제일 커 보일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은 침묵하는 다수의 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힘당이라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민주당의 대세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 저는 미운하거나 민주당만 지지해요. 왜?
저는 국힘당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당을 이길 정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밖에 없어요. 저에겐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서 지지하는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혹시나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신수박 새끼들이 결국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다 그러면 그건 쿠데타예요. 당원이 뽑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누가 뽑았어요? 정청래 대표를 그냥 낙하산으로 누가 내리 꽂았나요? 당원이 뽑은 대표를 니들끼리 1인 1표제 마음에 안 든다고 비대위를 만들어서 해산시키려고 하면 니들이 당원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어? 당원이 뽑은 대표를 니들이 뭔데? 정청래가 자기 권력 강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의원제와 권리당원의 표를 1인 1표제로 하고 그걸 가지고 반대를 하고 최고위원회 불참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연병들 떨고 강득구, 한준호, 이현주, 김문수 정신들 차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내년 지방선거 때 뻘짓하다가는 니들은 신수박들이야. 민주당 척결 대상 1호야. 정신들 차려. 시민들 다 보고 있어.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다시 시민단체 대표됐다. 조심들 해라. 니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해체 불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니들. 난 적어도 선거 앞두고 민주당에 공격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선거 앞두고 절대 민주당에다가 칼 꼽지 않아요. 아무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개질할 떨어도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책임을 물을 거예요. 선거 때는 민주당 응원해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리 열받고 그래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해체하라고 하면서 당사 앞에 집회하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정청래 대표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돼요. 채팅 글 하나, 댓글 하나, 정청래를 누가 뽑았는데 니네들 마음대로 사퇴하라 마라 하냐. 정말 맞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에다가 분란을 일으킵니까? 우리의 적은 국힘당이에요. 선거 끝나고 얼마든지 왜 이렇게 민주당을 흔들어 놓고, 선거 끝나고 여러분들 아마 더 세게 붙을 겁니다. 선거가 6월에 끝나죠. 8월에 전당대회예요. 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새끼들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는 정청래를 못 막았지만 이번에는 정청래를 막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것들이 더 연병을 치고 하바리들을 이용해갖고 정청래 막으려고 할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진짜 전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예요. 지방선거 딱 끝나자마자 민주당 전당대회거든요. 8월 달에. 그때 우리가 힘을 보여줍시다, 여러분들. 지금은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당정관계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대표 잘 지키고 대통령 잘 지키는 그런 현명한 민주당 당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잠재적 이찍 새끼들 같이 이재명 지킨다고 하면서 민주당사 달려가갖고 이 시기에 당대표 물러나가라고 하는 이런 도라이 같은 짓거리들을 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요? 미친 짓거리죠. 지금 대통령의 시간에 민주당이 난리가 난 것 같이 당대표 물러나라 이런 소리를 하는 새끼들이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입니까? 여러분들 귀찮아도 댓글 열심히 달고 정청래 응원해주고 우리가 뽑은 당대표 지켜야지. 저 새로운 민주당의 신수박 새끼들, 기득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그와 함께하는 신 똥파리 새끼들 막을 수 있습니다. 아휴. 야, 민주당이 싫으면 국힘당 가.
괜히 쳐 들어와 갖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안 그래요?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 7년 만에 돌아와갖고 한다는 짓거리가. 예,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